저는 정말 평범한 맞벌이 가정에서 자랐어요. 위로는 언니가 한 명 있었고 외할머니랑 친할머니가 번갈아 가면서 저희를 봐주신 덕분에 밥 굶는 거 없이 무난하게 잘 자랐죠. 그렇게 조금 크니까 학원 뺑이 돌다가 집에 가자마자 잠들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 뭐 평범의 범주 안에서 벗어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공부도 뭐 아주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딱 중간보다 조금 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외모도 어디 가서 빠진다는 소리는 안 들어봐서 대학 다닐 때까지는 친구도 많았고 남자도 주변에 끊이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성격만큼은 남들보다 조금 시원시원한 편이긴 해요. 그래서 연애 한 번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생기고 또 헤어지고 뭐 그런 식으로 청춘을 나름 잘 즐긴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언니는 저랑 좀 달랐어요. 진짜 정반대라고 해야 하나요? 언니는 얌전했고 조용했고 친구도 별로 없었거든요. 집순이. 딱 그게 우리 언니였어요. 따지자면 제가 엄마를 좀 더 닮은 편이라서요. 엄마도 그런 언니가 좀 답답해 보이고 걱정이 됐는지 주말에 잔소리를 좀 하셨어요. 수진아, 너는 진짜 왜 그렇게 집에만 있니? 주말인데 친구도 좀 만나고 나가서 사람도 좀 보고 그래야지.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엄마 말이 괜히 잔소리 같지? 엄마, 나는 사람 많은 데 가는 게 더 피곤해. 그냥 집에서 쉬는 게 훨씬 편하고 좋은데 왜 맨날 나가래? 아유, 저거는 저래서 나중에 시집이나 갈지 모르겠다. 엄마가 맨날 이런 소리 했거든요. 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정도가 있지, 언니. 대학생이 주말마다 집에만 있는 게 말이 돼? 언니는 남자친구 안 사귀어? 연애를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사람 만나서 에너지 쓰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 이게 편해. 이런 식이었어요. 진짜 답답했습니다. 저러다가 평생 혼자 사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대학 다닐 때까지 연애도 한 번도 안 해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저랑 둘이 맨날 뒤에서 얘기했습니다. 쟤는 진짜 큰일이야. 저래서 누가 데려가겠냐? 나중에 30 넘어서 혼자 남으면 그때 가서 후회할 텐데 말을 안 들어. 그랬던 언니가 진짜 웃기게도 대학 3학년 말쯤이었어요. 갑자기 연애를 한다는 겁니다. 저랑 엄마는 약간 놀리듯이 드디어 연애를 하는구나. 근데 집순이인 언니가 연애를 할 줄이나 알까 크크댔는데 생각보다 꾸준하게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언니가 지쳐서 먼저 그만둘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1년, 2년, 3년, 결국 4년을 사귀더라고요. 그리고 3학년 때 만났다고 했으니 둘이 취준도 같이 했었는데요. 나란히 좋은 곳에 각각 취직을 하더니 돈을 알뜰하게 모으는 거예요. 저는 그때도 남자친구랑 싸우고 헤어지고 울고 다시 만나고 그 난리 치고 있었는데요. 언니는 그냥 조용하게 아주 조용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결국 30도 되기 전에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형부는 진짜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예의도 있고 직장도 좋았고 심지어는 외모도 빠지지 않았어요. 키도 크고 잘생긴 편이었거든요. 거기다 상견례 때 보니까 사돈 어르신분들도 진짜 좋은 분들이셨고요. 그때 처음으로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언니를 답답하게만 봤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언니는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언니가 결혼하고 나서는 더 심했습니다. 언니는 시집살이는커녕 마음고생 한 번 없이 잘 지내다가 애까지 낳았는데 그 조카가 또 그렇게 예쁩니다. 진짜 남들 부러워할 조건은 다 갖춘 거죠. 가끔 언니 집에 놀러 가면 형부가 저한테 밥도 해주고 용돈도 주고 그랬는데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연애만 주구장창 하다가 결국 남는 것도 없었는데 괜히 잘 살고 있는 언니 보면서 자존감이나 채웠구나 그런 부끄러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엄마가 저를 들들 볶으시더라고요. 너도 이제는 남자 쉽게 만나지 말고 좀 진국인 사람을 만나. 맨날 감정 따라다니다가 시간 다 보내지 말고.
아니, 엄마, 진국인 사람이 어딨어요? 다 만나봐야 하는 거지. 처음부터 어떻게 알아? 그걸 보는 눈을 길러야지. 너는 너무 겉만 보고 만나니까 항상 그렇게 끝나는 거야. 아니, 엄마, 내가 늘 말하지만 고운 얼굴에 고운 마음이 깃드는 거라니까. 사회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고. 이런 소리까지 들으니까 더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쉽게 만난 게 아니라 그냥 만나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말이죠.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저도 대학 졸업하고 회사 들어가서 정신없이 살기 시작했거든요. 회사 일은 또 왜 그렇게 바쁜지. 출근하면 정신없이 일하다가 퇴근하고 집 오면 쓰러져 자고 주말 되면 친구 만나거나 아니면 밀린 잠 자고 그게 반복이었죠. 엄마는 조카 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도 가끔 언니 집 가서 조카 안아주고 그러고 돌아오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시간이 진짜 훅 가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30이 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좀 달라지더군요. 주변에 만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요즘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예전에는 조금만 나가도 괜찮은 사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다 착각이야. 그때는 우리가 어려서 그런 거고, 지금은 괜찮은 사람들은 다 결혼했거나 자리 잡아서 안 돌아다녀. 아니, 그럼 남은 사람들 중에 골라야 한다는 거야? 그건 더 끔찍한데. 그래서 다들 타협하는 거지. 아니면 계속 혼자 사는 거고. 선택이야, 뭐. 그 말 듣는데 진짜 현실이 확 와닿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해온 게 여러 사람 만나본 것 말고 더 있어요? 그러다 보니 괜히 눈만 높아졌고, 하지만 언니처럼 이상적인 결혼을 하려면 아무나 못 만나겠고, 깊게 생각하다 보면 짜증만 나니까 에라이 하고 집어던진 상황에 가까웠죠, 뭐. 그렇게 그냥 애매하게 흘러가던 제 인생에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진짜 뜬금없이요. 회사에서 조직 개편이 터진 겁니다. 처음엔 그냥 부서 몇 개 합친다, 나눈다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던 업무 자체가 통째로 다른 부서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딸려가게 된 거죠. 처음에는 진짜 고민했습니다. 옮겨진 곳에서 계속 다녀야 하나 아니면 이참에 그냥 이직해버릴까. 왜냐면 제가 있던 부서랑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업무 방식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 낯설고 약간 떠밀려온 느낌이 강했어요. 근데 다행이라면 다행히게도 같은 부서로 또 한 명이 전입해 들어왔어요. 저랑 나이도 비슷한 대리였는데 그 사람도 저처럼 떠밀려온 케이스였던 거죠. 그래서 둘이 딱 느낌이 그랬어요. 약간 낙동강에 오리알 두 개가 둥둥 떠 있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둘이 자연스럽게 붙어 다니게 되더라고요. 같은 처지다 보니까 더 동지애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왜 여기로 오게 됐냐고요. 근데 강 대리님은 원래 부서에서 왜 나오게 된 거예요? 저는 그냥 부서 이름 바뀐다고 제 업무 가지고 말장난하다가 오게 된 건데 대리님은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던데요. 아, 그거요? 말하면 좀 웃긴데 제가 직속 상사랑 대판 싸웠거든요. 이렇게 될 줄은 알았지만. 네? 진짜요? 아니, 왜요? 이렇게 될 줄 알고서도 하신 거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들어보세요. 어느 날 보니까 제 고과가 이상하게 깎여 있더라고요. 짐작 가는 게 전혀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상사가 자기 직속 후배 챙기느라 제 점수를 깎아먹은 거더라고요. 그걸 따지다가 말이 안 통해서 그냥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이 얘기 듣는데 솔직히 좀 웃겼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저렇게 직진하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요. 와, 아니, 그걸 진짜로 따지셨어요? 보통 그냥 참고 넘어가지 않아요? 저 같으면 속으로 욕하고 말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해도 좀 억울하긴 한데 너무 성급했나 싶기도 하고 솔직히 좀 후회되긴 해요. 이러면서 울상짓는데요. 그게 또 묘하게 귀엽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둘이 붙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심지어는 업무도 같이 해야 했거든요. 담당이 엮여 있어서 계속 같이 움직여야 했는데 손발이 생각보다 잘 맞았습니다.
보니까 일도 곧잘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붙어 다니게 됐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거의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점심도 같이 먹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일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이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슬슬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요즘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봐요. 요즘 느낌 좋아?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냥 업무가 같이 묶여 있어서 그런 거죠. 괜히 이상하게 몰아가지 마세요. 아, 그래, 그래. 원래 그런 애들이 나중에 제일 빨리 사귀더라. 내가 이런 거 한두 번 보는 줄 아냐? 이런 식으로 놀림도 당했는데요. 그때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람 일이 그렇잖아요. 계속 같이 있다 보면 결국 그렇게 되나 봐요. 결정적인 계기는 회식이었는데 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회식 끝나고 귀가할 때쯤엔 자연스럽게 사귀는 사이가 됐어요. 물론 사내연애 알려서 좋을 거 없으니까 몰래 시작했죠. 근데 뭐 그 비밀이 오래 가겠어요? 몇 달도 안 돼서 바로 들켰죠, 뭐. 그나마 타이밍이 맞았던 게 또 조직 개편이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남친 둘 다 서로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눈치 볼 일은 좀 줄었죠. 하지만 우리 사이는 변함없었고 오히려 더 안정적인 커플이 되어 갔어요. 저는 처음으로 아, 이게 정상적인 연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무난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요. 30 넘어서 보니까 더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튀지 않고 성실하고 적당히 능력 있고 옆에 있으면 편한 사람. 그게 진짜 어렵다는 걸요. 그렇게 1년 정도를 만났는데 그 사람도 저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둘 다 30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특히 남자친구가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하길래 저도 생각을 해봤더니 저도 뭐 이 사람 정도면 평생을 같이 해도 되겠다 싶어서 결혼 약속을 하게 됐네요. 어쩌면 진짜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친도 그렇고 나이도 꽉 찼고 직장도 나름 안정적이었으니까 더 미룰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남친이 저희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솔직히 그때 조금 긴장하긴 했어요. 괜히 부모님 마음에 안 들면 어쩌나 싶기도 했고요.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너무 싱겁게 끝났습니다. 어머, 민석 씨라고 했나? 우리 수영이가 얘기는 많이 했어요. 들어와, 들어와. 뭐 이렇게 바리바리 들고 왔대? 별거 아닌데 그래도 걔 중에선 제일 좋아 보이는 거로 골랐어요. 사실 많이 긴장했는데 이렇게 반겨주시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그래, 뭐 긴장할 것까지 있나? 사람 좋으면 그걸로 된 거지. 일단 앉아서 얘기나 좀 해보자고. 그래서 듣자니 대리라고? 아니 아빠 벌써부터 면접처럼 그러실 거예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라니까요.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분위기가 진짜 편했습니다. 막 이것저것 캐묻거나 그러지도 않으셨고요. 그냥 정말 기본적인 것만 물어보셨어요.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부모님은 건강하신지, 회사는 어떤지 이런 정도요. 그나마 아버지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군대 생활은 어땠는지 정도만 물어보셨는데 딱 그 정도였어요. 나머지는 진짜 별거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편해서 당황스러울 정도였죠. 그날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 같이 오게 됐습니다. 남친도 다행히 우리 가족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서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꼭 같이 갔던 것 같아요. 부모님 생신이나 아니면 언니 생일, 형부 생일 같은 가족 행사에도 같이 참석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순서대로 저도 남친 집에 인사를 가는 날이 된 거죠. 그런데 가기 전에 남친이 미리 얘기를 해주긴 하더라고요. 자기 집 상황에 대해서요. 우리 집은 수영 씨네 집이랑은 좀 분위기가 다를 거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나랑 동생 키우셨거든. 그래서 좀 억센 부분이 있으셔서 좀 사람 상처받게 얘기를 하실 때가 있거든. 그런데 너무 진심으로 듣지는 마. 전에 얘기했잖아. 그래도 괜찮아. 나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써. 좀 경제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신단 말이지. 힘들게 사셔서 그런 건데
그런 질문은 아무래도 예민한 문제긴 하잖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진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 뭐 얼마나 세겠어. 나도 웬만한 건 다 겪어봤는데 걱정 마. 이렇게 말은 했는데요. 솔직히 속으로는 조금 긴장됐습니다. 경제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 좀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갔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떨린다고 해서 도망갈 순 없잖아요. 그런데 첫인상은 생각보다 평범했어요. 집 자체는 그냥 소박한 느낌이었거든요. 동네 시장 골목 안쪽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 맨 꼭대기를 살림집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건물이 전부 다 시어머니 소유라고 하더라고요. 4층짜리 건물인데 아래층은 다 세를 주고 위층만 살림집으로 쓰는 구조였어요. 와, 여기 다 어머님 건물이야? 예전에 장사하면서 하나씩 늘리신 거라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세도 좀 받고 계시고. 생각보다 더 대단하시네? 혼자서 일하시면서 이렇게 버셨다는 거잖아. 그래서 더 경제적인 거에 예민하신 거야. 진짜 하나하나 다 아껴서 여기까지 오신 거라.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는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구나 싶었죠. 근데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또 그런 건물주 집 치고는 화려한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딱 겉보기에 느껴지는 만큼의 소박한 살림살이였어요. 화려한 느낌은 전혀 없고 그냥 필요한 것만 딱 있는 느낌이랄까요? 가구도 오래된 느낌이었고 전체적으로 아껴 쓰는 느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아끼고 악착같이 버셨으니 이렇게 건물도 사신 거겠지 싶어서 오히려 대단하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직접 얘기를 나눠본 예비 시어머니의 첫인상은요. 솔직히 말하면 딱 앉는 순간부터 좀 쎄했습니다. 그냥 깐깐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무서울 정도였어요. 앉자마자 인사도 제대로 끝나기 전에 바로 나이부터 물어보시더라고요. 몇 살이야? 아, 저는 지금 36입니다. 36? 생각보다 나이가 좀 많네. 그래서 언제 낳고 언제 키우려고 그래? 요즘 애들 늦게 결혼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정도가 있지. 너는 왜 만나도 30대 후반을 만나서 그래? 에휴, 진짜 그 자리에서 얼굴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처음 보는 자리에서 면전에 대고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게다가 지금 남친 나이 생각하면 제 나이 가지고 뭐라 하실 것도 없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건 본인은 전혀 문제없다는 표정이었다는 겁니다. 제 표정이 굳으니까 그걸 또 보셨는지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소영 씨 기분 나쁘게 듣지 말어.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야.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 노산이면 말이야. 둘 다 힘드니까 걱정돼서 그래 걱정돼서. 그래서 애는 몇이나 생각하고 있어? 아,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본 적은 없는데요. 저는 그래도 한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 명? 그건 안 되지. 요즘 세상에 하나 낳아서 뭐하게. 최소 둘은 낳아야지. 그리고 아들은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그거 참고해서 계획 짜봐. 알았지? 이쯤 되니까 속으로 좀 웃기더라고요. 아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애둘의 아들까지 계획을 세워주신다고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맞장구 치듯이 넘겼는데 그러고도 어찌나 강조를 하시는지 언니에 대해서도 묻길래 조카가 아들 하나 딸 하나라고 했더니 자기도 딱 그랬으면 좋겠다는 둥 그런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셨죠. 사실 거기까지는 그냥 참을 수 있었어요. 아직도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싶기는 했지만 뭐 어른들이라면 할 법한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요즘 집값이 얼만데? 계획은 있어? 아,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는 서로 얘기를 많이 해보진 못했습니다. 뭐? 그걸 아직도 얘기를 안 했다고?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안 하면 어떡해? 요즘 애들 진짜 답답하다니까. 여기서부터 잔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진짜 숨 쉴 틈도 없이 이어지더라고요. 집이 제일 문제야 집이. 결혼하면 어디서 살 건지 돈은 어떻게 모을 건지.
서로 얼마씩 낼 건지 그런 걸 다 따져야지. 듣자니 요즘은 다 반반한다더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결혼에 이제 여자 남자가 어딨니? 여자도 똑같이 내야지. 이쯤 되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누가 돈 달라고 했나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선을 긋고 계시니까 기분이 묘했습니다. 게다가 아까는 애는 꼭 아들을 낳아야 된다 뭐다 하더니만 이제 결혼엔 남자 여자 없다고 하니까 솔직히 저로선 코웃음이 날 수밖에 없었죠. 자기가 듣기에도 심했는지 결국 옆에 있던 남친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아직 결혼 준비도 시작 안 했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 네가 알아서 한다고 하고 한 게 뭐가 있어? 이래놓고 막상 결혼할 때 돼서 집 살 때 돈 보태달라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니? 나 그래도 절대 돈 못 줘. 너야말로 승진은 언제 하는 거야? 진작 승진을 했으면 더 젊고 좋은 여자 만났을 거 아니야? 그 말 듣는 순간 진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분이 평범한 아들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 아들한테도 엄청 엄하고 예민하신 분이더라고요. 게다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셔도 제 앞에서 하시는지 남친 얼굴이 그 자리에서 확 빨개져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더 기가 막혔죠. 그날 이후로요. 솔직히 말하면 머리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냥 기분이 나빴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제가 뭘 본 건지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첫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너무 세게 박혀버리니까 그걸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남친이 좀 진지하게 자기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도 솔직히 반은 이해, 반은 더 이상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작년에 내 여동생이 결혼할 뻔 했다가 결국 엎어졌었거든. 근데 그 이유가 혼수 문제 때문이야. 엄마가 돈 쓰기 싫어서 버티다가 상대 집안이랑 대판 싸우고 결국 깨졌거든. 진짜로? 아니, 그 정도야? 근데 그 정도로 싸운 거면 상대 집안도 문제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엄마가 예단비도 끝까지 안 보내려고 하다가 문제가 커진 거였거든. 그렇게 대판 싸우고 결국 결혼 접었지 뭐. 나도 그때 보면서 좀 충격이었어. 그래서 나도 결혼하면 엄마 도움 최대한 안 받겠다고 마음먹었어. 돈 때문에 힘들게 산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사람 대하는 방식까지 그렇게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걸 그냥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굳이 앞에서 안 해도 될 말을 하시는 게 마음에 걸리네.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진짜 나쁜 의도는 아닐 거야. 그냥 원래 우리 집이 서로 그렇게 막 조심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거든.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대신 내가 약속할게. 원래도 왕래 많은 편 아니니까 결혼하면 일부러 더 거리 두고 엄마랑 자주 얼굴 볼 일 없게 해줄게. 그 말을 듣는데요. 솔직히 좀 흔들렸습니다. 저는 애초에 시댁이랑 끈끈하게 지낼 생각도 없었고 그냥 적당히 거리 두고 문제없이 지내면 된다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계속 걸렸어요. 그러고 집에 와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밤에 남친한테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이 많아진 걸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수영아, 아까 얘기하고 나니까 계속 마음에 걸려서 혹시 그걸로 결혼 다시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좀 생각이 많아져서. 진짜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나 믿어주면 안 돼? 나 진짜 결혼하면 엄마랑 최대한 마주칠 일 없게 할게. 그리고 내가 무조건 너 편 들 거고. 우리 동생도 결혼 엎어지고 나서 엄마랑 거의 안 보고 살거든? 그 정도로 나도 선 그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 믿어줘.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단호하게 끊었어야 했는데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오히려 긍정 회로를 돌렸거든요. 그래, 사람 하나 보고 결혼하는 거지. 부모까지 다 보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돌이켜보면 진짜 위험한 생각이었죠. 그리고 몇 주쯤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다시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게요. 남친 생일 즈음이었는데 어머님이 밥을 사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가기 전까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또 무슨 말을 들을까 싶어서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 수영이 왔어? 저번에 보고 또 보니까 더 반갑네. 앉아, 앉아.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엄마, 오늘 제 생일 축하해 주시는 거니까 괜한 말씀은 마세요. 아셨죠? 아유, 쟤는 진짜 말을 저렇게 한다니까. 내가 무슨 사람을 잡아먹냐? 오늘은 그냥 밥 먹으면서 얘기나 좀 하려고 부른 거야. 이 분위기부터가 달랐습니다. 뭐지? 싶을 정도로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어머님이 먼저 그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수영아, 저번에 내가 말 좀 세게 했지? 혹시 속상했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니야, 말은 그렇게 하겠지. 내가 생각해보니까 좀 심했더라고. 사실은 작년에 우리 딸 결혼 직전에 엎어지고 나서 내가 좀 예민해져 있었던 것 같아. 전 솔직히 의외였어요. 어른이 될수록 고집이 세지고 자기 행동을 반성하거나 고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근데 이렇게 순순히 사과를 하실 수 있는 분일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정말 열심히 사셨더라고요. 우리 집이 원래 형편이 진짜 안 좋았어. 애들 아버지도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는 애들 데리고 혼자 살아야 했는데 그때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를 했는지 아니? 그러셨군요. 그래서 내가 이를 악물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애들 굶기지 말고 무시 안 당하고 살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장사도 하고 나중에는 일수도 하고 애들한테 말 못할 별일을 다 했지. 이 얘기를 듣는데요. 아까까지 들었던 불편함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살아온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거구나 싶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동안 들었던 말들도 점점 이해 가능한 범위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일수하면서 욕도 많이 먹고 별별 험한 일 다 겪었어. 근데 그걸 버틴 게 다 애들 때문이야.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남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사는 거지. 많이 힘드셨겠어요. 근데 우리 딸이 좋은 집안 아들이랑 만나게 됐는데 그쪽에서 이것저것 요구를 하는 거야. 내 사정이 좀 괜찮아졌다고 해도 돈 많다는 사람들이 돈 더 달라고 우리를 휘두르려 드는데 그걸 내가 다 해줄 수는 없지 않겠니? 그렇게 결혼해도 우리 딸이 행복하게 결혼 생활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싸우다가 결국 깨졌는데 우리 딸이 그걸로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요. 처음에 느꼈던 그 쎄함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건가 싶기도 했고요. 사람을 너무 단편적으로 판단한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근데 너희는 다르더라. 들어보니까 서로 요구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수영이가 우리 민석이보다 직급도 높고 연봉도 더 높다면서. 아, 네, 그렇죠. 그렇다고 크게 다르지는 않고 그냥 비슷한데 더 많다는 정도예요. 그래, 그런 게 좋은 거야. 괜히 집안끼리 부딪히고 그런 거 없이 둘이 알아서 잘 살면 나는 바라는 거 없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거의 확신했습니다. 아, 내가 오해했구나. 사람이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말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던 거죠. 예단 같은 것도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말고 형편되는 만큼만 해. 힘들면 안 해도 돼. 나는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써. 아, 네, 어머님.
그래, 둘이 알아서 잘 살면 그걸로 되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다 듣고 나오는데요. 처음에 느꼈던 불편함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괜히 내가 색안경 끼고 봤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냥 좀 세게 말씀하시는 분이지 나쁜 분은 아니구나. 아주 그 화려한 말발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저희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상견례 날짜도 잡혔고 무엇보다 다행이었던 건 그렇게 사람 피말리던 예비 시어머니가 정말 그 이후로는 별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정엄마는 또 다르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겉으로는 괜찮다 해도 속으로 바라는 건 다 있다면서 그래도 구색은 맞춰야 한다며 예단도 적당히 준비하자고 했고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괜히 나중에 트집 잡힐 일 만들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에 회사에서도 또 한 번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어요. 이전에도 제가 부서 이동을 몇 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었더라고요. 사실 회사 자체가 아예 분사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오너가 바뀌면서 큰 회사를 둘로 쪼개는 작업이 들어간 거였어요. 그래서 회사 분위기가 참 뒤숭숭했습니다. 누구는 갑자기 승진을 하고 누구는 애매한 부서로 밀려나고 저는 이미 한 번 이동을 겪은 상태라 크게 영향은 없었는데 문제는 남친이었어요. 남친 부서가 딱 그 타겟이었거든요. 하필 그 부서가 이전 오너 라인이 밀던 부서였어서 오너가 바뀌면서 완전히 미운 털이 박혀버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내 정치질까지 엄청 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남친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자기 할 일 묵묵히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때부터는 계속 라인이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분위기 진짜 이상하지 않아? 누구 라인 타냐에 따라 다 갈리는 느낌이야. 나 솔직히 좀 불안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결국 실력으로 평가받는 거지. 그게 그렇게 안 돌아간다니까. 특히 이번에는 더 그래. 나 예전에 팀장이랑 싸운 거 기억하지? 지금 하필 그 사람이 지금 완전 핵심 라인 타고 올라왔어.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막 줄 서고 그러는 건 좀. 근데 나 진짜 이번에 밀리면 끝이야. 한집 가거나 아예 밀려날 수도 있단 말이야.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솔직히 좀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싶은 느낌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때는 그냥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만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싶었거든요. 지금 회사에서 저처럼 맘 편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몇 없었으니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집착이 생각보다 심했어요. 진짜 계속 그 얘기만 했거든요. 어디에 줄을 대야 하는지, 누구한테 잘 보여야 하는지. 듣다 보면 제가 다 피곤할 정도로요. 그러다가 인사 발표가 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회사 분위기가 진짜 숨 막혔어요. 다들 자기 이름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느라 난리였거든요. 그리고 남친 이름이 예상도 못한 곳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총괄팀 아래 부서의 부서장. 그걸 보고 저도 순간 멍해졌습니다. 아니, 파격적인 것도 정도가 있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승진 기다리던 동기들은 물론이고 선배들까지 다 제치고 올라간 거니까요. 회사 반응도 딱 두 가지였습니다. 놀라거나 비웃거나. 야, 강대리 그거 진짜냐? 와, 이건 좀 너무한데. 아니 뭐 요즘 세상에 실력으로만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 줄 잘 잡았나 보지 뭐. 그러니까 저번에 총괄팀 쪽이랑 계속 붙어 다니던데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솔직히 좋게 보는 사람은 별로 없긴 했죠. 근데 당사자인 남친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때가 결혼식 석 달 전이었는데 남친은 물론이고 예비 시어머니는 더 난리였어요. 늘 빨리 승진을 해라, 연봉을 높여야지 어쩌니 하고 노래를 부르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우리 아들이 이제 부서장이래. 내가 그렇게 승진하라고 노래를 불렀더니 드디어 해냈네. 이제 연봉도 훨씬 올라가겠지? 그럼 이제 우리 민석이가 훨씬 잘 나가는 거네. 수영이보다도 더 벌겠네 이제. 네, 어머님.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웃으면서 대답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예비 시어머니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잠깐 보자고요. 회사 앞 커피숍이라고 하시길래 별 생각 없이 나갔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거기엔 싸늘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예비 시어머니가 있었거든요. 고작 하루 사이에 180도 달라진 태도로 웃음기 하나 없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셨죠. 앉아. 아, 네, 어머님. 어제 얘기 좀 해보니까 내가 해야 할 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연락했다. 이제 격이 맞아야지. 네? 격이요? 그래, 기억. 승진한 우리 아들이랑 격 맞춰야 할 거 아니냐. 내가 받은 곳이 있으니까 5억짜리 신혼집 해와라. 상견례 전까지 못 구하면 파혼인 거 알지? 진짜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요. 제가 얼떨떨해하면서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서 제 앞에 툭 던지셨습니다. 니들 돈 모자라서 회사 근처 전세 산다며? 이제 부서장인데 그게 말이 되니? 이거 내가 발품 팔아서 좋은 곳으로 골라온 거니까 보고 돈 송금해라. 싫으면 파혼하고. 나는 우리 아들 그 정도 값어치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 말을 듣고 나니 그동안 들었던 모든 사건의 전말들이 다 예비 시모 입장에서 쓰여진 스토리였다는 걸 한 번에 깨닫게 되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어디서 착각을 했는지 그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방긋 웃고 대답해 드렸어요. 아, 파혼은 안 되죠. 걱정 마세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이제는 안 되겠다 확신이 들었네요. 아니 오히려 잘 됐다 싶었어요. 이 타이밍에 본 모습을 보여줘서 더 늦지 않은 시기에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더라고요. 진짜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알게 되는 건가 봐요. 그 다음 주에 바로 상견례가 잡혀 있었어요. 상견례는 호텔 식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저희 쪽은 부모님이랑 언니, 형부까지 다 왔고요. 그쪽은 남친이랑 예비 시어머니 둘만 왔습니다. 여동생은 끝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연이 끊겨도 제대로 끊겼나 보다 생각했지요. 저는 그제서야 얼굴도 제대로 못 본 시누이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런 엄마 밑에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비 시모는 굳은 얼굴로 앉아서 우리 부모님이 묻는 말에도 제대로 대꾸도 하지 않고 거만하게 굴더라고요. 사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날씨도 좀 쌀쌀했는데 이동하시느라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오늘아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춥긴 해도 하늘이 맑아서인지 다들 좋은 날 놀러 가나 봅니다. 이렇게 말을 걸어도요. 대답을 제대로 안 하세요. 고개만 끄덕이거나 아예 못 들은 척하거나 그 상태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진짜 웃겨서 기가 차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먼저 입을 여시는데요. 딱 예상했던 그 흐름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승진한 거 들으셨죠? 이제 큰 회사 부서 전체를 이끄는 부서장입니다. 연봉도 억대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 정도면 정말 잘 나가는 거죠. 아, 네, 들었어요. 정말 축하드릴 일이네요. 좋은 일이라 저희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위를 얻으셨으면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 듣는 순간 부모님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유,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요즘 결혼할 때 집 문제 같은 건 양가가 맞춰주는 게 기본 아닙니까? 괜히 모르는 척 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서요. 제가 듣기로는 일단 애들끼리 알아본다고. 에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마흔이 코앞인 따님에게는 우리 아들이 차고 넘치는 남편감이에요. 이건 부정 못 하시잖아요. 우리 아들은 지금이라도 훨씬 더 어리고 더 똑똑하고 더 예쁜 섹시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둘이 좋다니까 그냥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쪽에서도 성의를 보이셔야죠. 이건 상식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요. 부모님이 아무 말도 못 하시는데 그게 저는 더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이미 진작에 들었던 말이라 새삼스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부정하지 못해서 할 말이 없다기보단 이런 상황 자체를 예상 못하신 분들이라서 그냥 당황하신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나서야겠다 싶더라고요. 바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보시면 화가 싹 없어지실 거예요. 그래. 역시 말이 통하는구나. 너 생각 잘했다. 파혼하기 싫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 어디 보자. 그 표정이요. 제가 준비한 서류가 자기가 원하는 거가 틀림없을 거라는 확신에 찬 느낌이더라고요. 그때 옆에 있던 예비 신랑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 파혼이 뭐야? 엄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말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그리고 서류를 펼쳤는데요. 자기가 생각한 거랑은 전혀 다른 서류였겠죠. 이게 뭐야, 이거?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방금까지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눈 깜짝할 사이에 얼굴이 하얘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냥 방긋 웃었네요. 정말 웃음이 절로 났거든요. 뭐긴 뭐예요. 어머님이 저 사람한테 맡겨놓은 돈이죠. 그동안 통장 맡기고 관리 맡기고 하셨다면서요. 근데 어쩌죠? 이제 그 돈이 없는데. 그러니 이제는 알아서 판단해 보세요. 이게 왜 다 없어져?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건 돈 맡아 쓴 저 사람한테 물어보셔야죠. 제가 고개로 남친을 가리켰습니다. 그때 남친 얼굴이요. 진짜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변명할 거리를 생각도 안 해놓고 있었는지 식은땀만 줄줄 흘리더라고요. 저 사람 승진한 거요. 그거 실력으로 한 거 아니에요. 다 부정청탁해서 얻은 자리거든요. 그것도 평생 가는 자리도 아니고 1년짜리인 건 아세요?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님 돈이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반도 다 못 건지고 날릴 자리일걸요?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예비 시모의 욕심과 탐욕 그리고 예비 신랑의 어리석음 딱 그것뿐이었어요. 어쩜 모자가 쌍으로 이러는지 그 두 개가 만나서 일이 이렇게 커진 거죠. 저희 회사가 좀 애매한 구조예요. 중공기업이라고 해야 하나? 독립기관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정부 부처는 아니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사기업도 아니고 딱 그 중간 어디쯤에 걸쳐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관계부처부처장이 바뀌거나 정부기관 쪽 사람이 바뀌면요. 그 여파가 내부까지 꽤 크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변동이 좀 많기는 했어요. 누구는 갑자기 올라가고 누구는 이유도 없이 밀려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살아남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변동이 많아도 자기 자리 꾹 지켜서 그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묵묵히 실력으로 승진을 하는 사람도 있죠. 진짜 아무 말 없이 자기 일만 하면서 버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오래 가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어딜 가나 그렇잖아요.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도 꼭 있습니다. 꼼수로 해보려는 사람이요. 위쪽에 줄을 대거나 딸랑딸랑하면서 충실한 종처럼 붙어 다니거나 그런 식으로 올라가 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 어디든 꼭 있지 않겠어요. 이번 개혁은 좀 그 규모가 컸습니다. 그냥 내부 인사 이동 정도가 아니라
정부가 아예 관련 산업기관을 전부 개편해버린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처도 통째로 뒤집히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요. 진짜로 열심히 해야 해요. 공부도 해야 하고 계속해서 변화에 맞춰서 따라가야 하고요. 매일 바뀌는 환경에서 적응 못하면 바로 한직으로 떨어지는 구조니까요. 저는 당연히 전자였어요.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세미나 다니고 솔직히 귀찮고 힘들죠. 퇴근하고 집 가면 쉬고 싶지 누가 또 공부하고 싶겠어요? 근데 저는 제 경쟁력이 사라지는 게 더 무서워서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했죠. 근데 예비 신랑은 달랐던 거예요. 이번 개편 규모 봤지? 이거 진짜 제대로 갈릴 건가 봐.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그래도 일 잘하면 되지. 결국 남는 건 실력이야. 세상 일이 그렇게 공정하게 안 돌아간다니까. 이번에는 진짜 줄 싸움이야. 나 솔직히 좀 불안해. 그래서? 너도 줄 설 거야? 이 대화가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시작이었던 거죠. 그때부터 민석이는 점점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어디 라인 누구 밑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나 이번 기회에 꼭 올라가야 돼. 나도 이제는 이렇게 못 살아. 그렇게 올라가면 오래 못 간다니까? 일단 올라가야 뭐라도 하지. 지금은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그 말을 듣는데요. 그때 좀 실망했어요. 아니, 많이 실망했습니다. 예전에 민석이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부서 이동이 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던 사람이었고 상사한테도 들이받을 줄 알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빨리 승진 못해서 몸이 달아있는 속물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사고를 치더라고요. 사실 회사에서는 다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 낙하산으로 온 처장이 돈 밝힌다는 거. 그 인간한테 갖다 바치면 최소 부서장 자리 바로 단다는 것도요. 다들 쉬쉬하면서도 알고 있는 그런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걸 진짜로 한 사람이 제 옆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우리 예비 시모 일수한다고 했잖아요. 그 덕에 쌓은 재산도 꽤 되고요. 근데 그 통장 관리를 전부 예비 신랑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건물 월세 통장까지 싹 다요. 예비 시모는 인터넷도 잘 못해서 뱅킹 같은 것도 귀찮아 하고 그렇다고 은행에 매일 갈 수는 없다 보니까 그냥 아들한테 맡겨놓은 거였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기 아들이 그 돈을 멋대로 쓸 줄 알았겠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은 그 돈에 결국 손을 댄 거죠. 진짜 말 그대로 박박 긁어서 전부 처장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닭달에서 들었습니다. 그날 일부러 술 먹였거든요.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요. 그냥 두면 끝까지 숨길 것 같아서 일부러 끝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이상해? 연락도 안 되고 돈 얘기 나오면 피하고. 너 뭐 숨기는 거 있지? 아니라니까. 그냥 회사 일이 좀 꼬여서 그래. 거짓말 하지 마. 나 눈치 제법 빠른 편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 그 정도 구분을 못 하겠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 그렇게 우물쭈물 결국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말이 너무 황당해서 이게 이 인간이 술 취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건지 다 진짜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자기 딴에는 처음에는 급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처장이 불러서 술값을 대신 계산하게 한다든지 골프장 피를 대신 계산하게 한다든지 해서 그걸 처리하느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호구 잡힌 거죠. 결국 점점 그 액수가 커졌고요. 그리고 어떤 선을 넘고 보니까 예비 신랑은 자기가 그간 쓴 돈이 얼마인데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싶어서 진짜 끝까지 간 거죠. 그렇게 결국 사고를 친 거예요. 돈 몇 천을 전부 다 땡겨다가 그 처장이 새 차를 구입하는데 대신 돈을 내줬다나 뭐라나. 정말 기가 차서 그날 결국 대판 싸웠죠 뭐. 예비 신랑 이 등신은 술을 처마시고 울면서 그럼 어쩌냐고 그러는데 얼마나 한심해 보이던지 아무튼 취중진담이라고
그렇게 저한테 다 불어준 덕분에 저는 증거를 모아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등신 질질 짜더니 결국 술 기운에 먼저 뻗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걔 노트북 다 뒤져서 부정 청탁 자료로 쓸만한 것들은 다 모아뒀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들고 상견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비 시모가 우리 부모님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짓거리길래 그 서류를 딱 건넨 거죠. 예비 시모는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래져선 입만 벌리고 있다가 그대로 몸이 휘청하더니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앉는 겁니다. 놀라서 예비 남편이 부축하러 왔는데 자기 아들 멱살을 그대로 잡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이게 무슨 돈인 줄 알아? 이게 네 돈이야? 이거 다 사람들 돈이야. 내가 돌려줘야 할 돈이라고.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아니, 엄마 일단 좀 진정 좀 하고. 여기서 이럴 거 아니잖아. 장모님 장인어른 다 보는데. 닥쳐. 네가 지금 체면 따질 군번이야.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이걸 건드려. 내가 이걸로 몇 년을 버틴 건데. 그런데 웃긴 건요. 예비 남편이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야, 너 이걸 왜 말해? 지금 이걸 여기서 터뜨리면 어떡하냐고. 너 지금 제정신이야? 뭐래? 내가 말 안 하면 계속 숨기고 결혼까지 밀고 갈 생각이었어? 나도 니랑 공범되게 만들어서 같이 죽어보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따로 얘기했어야지 왜 굳이 여기서. 야, 너 지금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너 지금 결혼 사기치려다가 걸린 거야. 나는 너랑 결혼해서 잘 살려고 그런 거야. 참나, 여기서 제 탓을 한다고요? 그렇게 상황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저한테도 일어나라고 눈짓을 주시더라고요.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더 이상 들을 것도 없겠군요. 지금 상황 보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결혼은 여기서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돈,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오해가. 오해요? 지금 이게 오해로 보이십니까? 저는 제 딸을 이런 집안에 보낼 생각 없습니다. 정신 상태 썩어빠진 사람들한테요. 나머지 계산은 알아서 하도록 하고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딱 잘라 말하시고요. 우리 가족 딱 단호하게 뒤돌아서 상견례장 먼저 나왔네요. 뒤에서 난리 났죠 뭐. 시모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남친도 같이 소리 지르고 누가 누구한테 화내는지도 모를 정도로 엉망이었지만 저는 그렇게 그 인간들과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상견례장에서 나오고 나서요. 저희는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분위기가 분위기였던 만큼 그냥 각자 집에 들어가기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언니, 형부까지 같이 저희 집에 모여서 맥주를 한 잔 했습니다.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냥 냉장고에 있던 맥주 꺼내서 다 같이 앉아서 조용히 마시는 정도였어요. 근데 웃긴 게요.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막 울고불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좀 정리가 되는 느낌?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요. 머리가 복잡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담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 사실 언니 좀 부러웠어. 그냥 안정적으로 결혼하고 형부 같은 사람 만나서 조용히 사는 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것 같아. 뭐래 진짜. 너 지금 그 말 진심으로 하는 거야? 아니 뭐 완전 진심까지는 아니어도 솔직히 그런 생각했지. 나도 이제 결혼해야 하는데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하지 않나 그런 생각. 제 딴에는 나름 부끄러운 거 무릅쓰고 얘기한 건데 언니가 갑자기 웃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좀 어이없다는 뜻이요. 야, 나는 너가 더 부러웠어. 뭐? 내가? 연애 많이 해보는 것도 부러웠고 지금 너처럼 일하면서 당당하게 사는 것도 부러워. 아니, 그건 그냥 내가 철이 없었던 거지. 아니거든.
너는 너대로 잘 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왜 자꾸 남이 가진 것만 보냐고. 결혼이 먼저가 아니야. 사람을 먼저 봐야지. 너랑 맞는 사람, 그게 먼저지. 조건 맞는 사람 찾는 게 먼저가 아니잖아. 그 말 듣는데 딱 와닿더라고요. 저도 사실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죠. 솔직히 말하면요. 남친 만났을 때 좋은 점도 분명히 있었어요. 편했고 무난했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있었던 거죠. 이 정도면 결혼해서 살기 괜찮겠다. 근데 그게요. 생각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걸 빼고 계산한 거더라고요. 결혼할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그냥 조건 맞는 사람이냐, 그걸 보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도 똑같았을 거예요. 회사에서도요. 승진이 먼저가 아니라 일을 잘하는 게 먼저였어야 하는데 그걸 뒤집어 버린 거죠. 욕심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정리가 되니까 미련이 더더욱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쪽은 아닌 거죠. 뭐 다 망하게 생겼으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테지만요. 계속 전화해서 반쯤은 저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 반은 다시 상황을 돌이켜보자고 애원도 해보고 아주 혼자 바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가 아쉬워서 흔들리나요? 그래서 그냥 딱 하나만 말했습니다. 그냥 그간 결혼식에 쓴 비용만 다 돌려달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가진 자료를 어디다 보낼지 모르겠다고 반협박하니까 그게 무섭긴 했나 봐요. 금방 다 돌려주더라고요. 덕분에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본 거는 없어졌네요. 지나간 시간은 아깝지만요. 저는 마지막 남은 정으로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면 회사를 그만두던가 하라고 충고를 해줬는데요. 뭐 이미 늦었나 보더라고요. 회사에서 그 인간 안 좋게 본 게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다른 사람에 의해 감사과로 투서가 갔고 검찰로도 투서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회사 감사과가 내세 나섰고요. 그 낙하산으로 왔던 부처장은 바로 해고 조치가 되었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검찰까지 나서서 조사를 하게 됐어요. 그 여파는 엄청났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엄청났어요. 그냥 한 명 잘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줄줄이 엮여서 딸려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모를 정도로요. 결국 그 부처장은 구속이 되었고요. 그 때문에 관련자들이 줄줄이 딸려 나갔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제 전남친이었습니다. 참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정리될 줄은 저도 몰랐네요. 전남친은 승진을 한 지 겨우 한 달을 채우고 바로 파면 처리가 되었고요. 경찰 조사도 받고 입건이 되어서 재판까지 가게 됐대요. 이제는 회사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인생이 걸린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그 집안도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돈 얘기로 그렇게 난리를 치던 집인데 일수로 맡긴 돈도 없어지고 건물 세입자들 돈까지 전부 날아간 게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게 동네에 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끝나는 거죠. 결국 전남친 어머니는 그 건물을 팔고 예전에 살던 낡은 옥탑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악착같이 모아서 만든 건데 한 번에 무너진 거죠. 사람 욕심이 어디까지 가는지 진짜 끝을 보여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일수도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마다 사기꾼 집안이다, 뭐다 욕을 해서 도저히 더 할 수가 없었다나 뭐라나. 전 남친은 회사에서 잘리고 계속 재판을 불려다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곧 판결이 날 모양이었는데 주변에서는 구속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건 이제 본인이 감당해야 할 일이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알아서 잘 해결해야지 어쩌겠습니까. 본인이 요행을 바라고 쉬운 길을 택했으니까요. 그 뒷감당은 결국 본인이 져야 하는 거죠. 저는요, 잠깐 휴직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잘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에서도 이런저런 말이 돌긴 했는데요. 그래도 그 전에 파혼을 했다는 게 알려져서 그런지 금방 사그라들더라고요. 괜히 엮여 있었으면 저도 같이 휘말렸을 텐데 그나마 타이밍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맞았으니 천만 다행이에요. 지금은 새로 개편된 부서에서 일하면서 그냥 제 일 잘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공부도 하고 제 자리 지키면서요. 결국 남는 건 그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요.
가장 기본적인 본질, 그걸 잊지 않고 제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살 생각입니다. 괜히 남이 가진 거 부러워하면서 이상한 선택하지 않고요. 그냥 제 페이스대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 하면서요. 그러다 보면 다음에는 진짜 제대로 된 사람 만나지 않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 경험을 함께 나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